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후한말 혼란한 시기에 주인을 5명이나 섬기기까지 했지만 가는 곳마다 재능을 인정받았고 몇몇 주인들은 그를 받아줄 그릇이 되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해 이 인물을 두려워했을 정도라고 하죠. 그는 바로 가우인데요. 그의 처세술이 워낙 뛰어났던 덕인지 그 어떤 사람에게도 공격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가우는 삼국지 최고의 처세의 달인이라고 평가받기도 하죠. 오늘은 이 가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우는 양주 무의군에서 14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그다지 대단한 명문가가 아니었던 탓에 젊은 시절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죠. 다만 염충이라는 인물만 그를 보고 장량과 진평과 같은 기략이 있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에 비해 굉장히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었던 가우는 훗날 관직에 오르기도 하지만 운도 따르지 않았으며 병까지 걸리게 되어 결국 관직을 내려놓고 낙향하게 되죠.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가우는 변방의 반란 세력인 저족에 붙잡히고 마는데요. 이때 그는 한 가지 꾀를 내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저족에 사로잡힌 가우는 그들에게 자신이 저족을 다 때려잡았던 단경의 손자라고 소개하며 만약 자신을 죽이더라도 시신을 잘 보관하면 할아버지인 단경 장군님이 거액을 주고 내 시신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자 만약 가우를 죽이면 단경에 철저한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진 저족은 결국 그를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가우는 다시 건강을 회복한 후 동탁의 사위인 우보라는 사람의 부하로 들어가면서 관직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이때 한나라는 혼란 그 자체였는데요. 대장군이던 하진이 십상시에게 죽임당하고 이후 원소가 십상시들을 죽여버릴 때 동탁도 낙양으로 향하던 중 도망친 환관 장양과 황제 그리고 진류왕 유엽을 만나게 되고 그들은 낙양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가우는 동탁에게 한 가지 계책을 알려주는데 데리고 온 병력 3,000명을 800명씩 3개 조로 나눠 한밤중이 되면 몰래 성 밖으로 병력을 내보낸 뒤 아침에 한 개조가 큰 북을 울리며 낙양에 입성하고 점심 저녁에도 똑같이 병력이 낙양에 입성하는 모습을 낙양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는 것이었죠. 동탁은 그 말을 듣고 여러 번 반복한 끝에 낙양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동탁의 병력이 서량에서 도착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고 마침내 하진의 부하들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으며 가장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반동탁 연합군에 의해 낙양을 버리고 장안으로 천도하게 되는데 가우는 이때도 그를 따라갔죠. 이후 동탁이 여포에게 죽임당하자 동탁의 부하였던 이각 곽사 등이 군대를 해산하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이때 가우는 그들에게 어차피 죽을 거 반격 한번 해보라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 말을 들은 이각 곽사는 병력을 이끌고 장안을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왕유는 죽었고 여포는 도망쳐 이각 곽사가 황제를 볼모로 잡고 권력을 거머쥐게 된 것이죠. 이각과 곽사는 가우의 공로를 인정해 제후의 직을 하사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각과 곽사는 자신이 모실 수 있는 그릇이 아닌 걸 느낀 가우는 다네라는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다네 역시 가우의 뛰어난 능력을 두려워했고 다시 그를 떠나 장수의 부하가 됩니다. 이때 가우의 가족들은 아직 다네가 있던 지역에 남아 있었는데 가우는 가족들에게 다네는 나를 경계하니 내가 다른 곳으로 간다면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른 강력한 세력에 들어갈 것이라 기대해 우리 가족을 후하게 대해줄 것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했고 이는 그의 예상과 딱 맞아 떨어졌죠. 가우가 장수의 부하로 들어간 이후 그가 승승장구하자 다네는 계속해서 가우의 가족들을 잘 챙겨줬다고 합니다. 어쨌든 가우는 이후 책사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훗날 조조가 공격해오자 가우는 장수에게 질 것 같으면 그냥 항복하는 게 낫다고 간언했는데 이 말을 들은 장수는 조조에게 곧바로 항복했죠. 하지만 조조가 장제의 아내를 범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장수가 기분 나빠하자 조조는 장수의 부하이던 호거아에게 금을 내리면서 그를 포섭한 뒤 은밀히 장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를 알아차린 장수는 선빵을 날리기로 마음먹고 가후의 계략에 따라 조조군의 야습을 가해 조조의 장남인 조왕과 조카 조한민 그리고 맹장 전이를 죽이기까지 하는 엄청난 피해를 끼쳤죠. 하지만 당시 조조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장수 말고도 있었으니 바로 당시 중원 최강자였던 원소였습니다. 이때 원소와 조조는 장수와 가후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동시에 사람을 보냈는데요. 그냥 단순히 생각한다면 원소가 조조보다 더 강력한 세력이기도 했고 불과 얼마 전에 조조의 아들과 조카 그리고 아끼는 부하를 죽였기 때문에 원소와 손을 잡는 게 맞다고 판단되겠지만 가후는 장수에게 조조에게 갈 것을 조언합니다. 이때 가후는 3가지 이유를 들며 장수를 설득했죠. 첫 번째는 조조가 황제를 볼모로 잡고 있으니 원소보다 명분이 앞서고 두 번째는 조조 세력이 열세이므로 자신의 편이 늘어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더라도 사사로운 원한은 문제 삼지 않을 것이며 세 번째는 원소는 형제인 원술조차 신뢰하지 않을 정도로 의심이 많고 세력이 강하다 보니 원소에게 가더라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조조에게 가는 것이 더 좋은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렇게 가후와 장수는 조조에게 귀순했는데 가후의 예측대로 조조는 그들의 귀순을 굉장히 기뻐하면서 가후의 손을 잡고 내게 천하인들의 신뢰를 가져다 준 사람이 그대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조조가 가후에게 한 이 말의 뜻은 자신은 자식까지 죽게 한 적장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큰 위대한 사람으로 천하에 알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조조의 밑으로 간 가우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관도대전 당시 원소의 부하였던 허유라는 사람이 원소를 배신하고 과거 어렸을 적 친구였던 조조에게 찾아와 오소의 원소군 군량이 쌓여있으니 그곳을 공격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조조의 신하들 대부분이 함정일 거라며 반대했지만 오직 가후와 순유만이 오소 공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가후는 조조에게 공께서는 원소에 비해 비범하고 용맹하며 결단력도 있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지만 너무 신중한 나머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조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조조는 즉시 오소를 공격해 마침내 관도대전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고 그렇게 원소와의 전쟁에서 이겨 하북을 평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조조 부하들이 기세를 몰아 유비와 송권을 쓸어버리자고 했지만 유일하게 가후만이 덕으로 다스린다면 형주와 송권도 공에게 머리를 굽힐 것입니다 라고 조언하며 형주 공격을 반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조조는 가후의 그런 조언을 무시해 공격에 나섰고 결국 적벽대전에서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충격을 받은 조조는 한동안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지내다가 마침내 211년 한중을 공격하게 하죠. 그러자 익주와 서량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얼마 안가 조조가 서량을 정벌하러 올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수와 마초 등 서량의 장수들이 함께 거병하여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조조를 공격해 들어왔죠. 이에 조조 역시 병력을 이끌고 그들과 싸웠지만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을 만큼 위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가후도 굉장히 훌륭한 계략을 조조에게 말해주는데 바로 이간책을 쓰자고 제안했던 것이죠. 가후의 계책을 받아들인 조조는 한수와 마초에게 화해의 뜻을 밝혔고 이후 조조는 한수와 둘이서만 회담을 가졌는데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옛날 이야기나 하면서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온 한수에게 마초는 조조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물었지만 실제로 별 이야기하지 않았던 한수는 마초에게도 별 이야기 안 했다고 말했고 이에 마초는 한수가 조조와 손을 잡은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 가후는 한수에게 편지를 한 통 보내라고 조언해 주었고 그 편지에는 군데군데를 지운 듯이 먹칠을 해서 보냈는데요. 이후 편지를 본 마초는 편지 내용 곳곳이 지워진 이유가 한수가 조조와 내통한 것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지운 것이라 의심했고 결국 한수와 마초가 싸우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가후의 이간책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었으며 기회를 잡은 조조가 총공격을 해오자 한수와 마초는 결국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수 마초와의 전쟁에서도 조조군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가후는 조조의 후계자 문제에도 굉장히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데요. 조비는 동생이던 조식이 아버지 조조의 총애를 받자 후계자 자리를 빼앗길까봐 불안해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조비는 가후를 찾아가 대책을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후는 인덕과 관용을 발휘하고 평범하게 선비의 업을 다하며 열심히 일하고 아들의 도리를 저버리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조언해 주었죠. 한마디로 다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곱고 올바른 모습만 조조에게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조비는 가후의 조언에 따라 조식과 후계자 다툼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모든 일에 진정성을 담아 행동하기 시작했죠. 아버지가 전쟁터로 출정을 하는 날이면 말고삐를 잡고 슬피 우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조조는 조비도 좋고 조식도 좋은데 누구를 선택해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날 가후를 불러 자신을 이을 후계자로 누구를 세웠으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가후는 아무 말 없이 한동안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것이었죠. 한참을 지나도 대답을 하지 않자 조급해진 조조는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며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가후는 원소와 유표가 후계자를 고를 때의 일을 생각한다고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가후의 대답을 들은 조조는 껄껄껄 웃으며 가후에게 경은 항상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는구려. 무슨 뜻인지 알겠소. 다음부턴 그냥 바로 말을 하시오 라고 말했고 이후 조비를 정식 후계자로 삼았죠. 어떻게 보면 가후가 조비와 조조에게 조언을 해주면서 이후 후계자 자리를 확정시켜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훗날 조비가 조조의 자리를 이어받자 가후는 태위라는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죠. 가후는 살아오면서 계속 자신이 섬기는 주군의 말에 순응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무조건 관철시키기 위해 큰 소리를 내거나 고집을 부리지도 않았으며 신하들끼리의 시기 질투를 경계하면서 쓸데없이 자신의 권력과 세력을 과시하지 않았을 만큼 스스로 처신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심지어 태위라는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권세가들이 찾아와 자식들을 혼인시키자고 해도 거절했으며 자신보다 낮은 벼슬에 있고 평범한 집안의 자식들을 결혼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심어주지도 않았고 재산을 모은다거나 명예에 집착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송권이 조비에게 가후는 진심으로 너를 섬기지 않고 기회를 엿보는 사람인데 왜 불안하게 그런 인물을 신하로 두느냐 라고 하기도 하고 가후는 벌레 같은 인간이라며 극디를 박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가후는 모든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후 잘 먹고 잘 살다가 77살의 나이로 고향집에서 편하게 세상을 떠났죠. 삼국지 정사를 지은 진수는 가후를 순욱순유와 더불어 조조의 가장 뛰어난 책사로 꼽았을 정도였으며 요즘 사람들도 평생 실패가 없었던 그의 계책을 두고 삼국지 최고의 책사로 가후를 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뛰어난 술책가에 불과했을 뿐 군주를 도와 나라를 이끌어 나가던 제갈량과 순욱, 주유 등을 뛰어넘을 만한 사람은 아니라며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쨌든 그가 낸 계책은 모두 맞아 떨어졌고 어떤 곳에 가든 중요하게 쓰이며 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았던 가후의 삶을 보면 역사의 이름이 기록될 만한 참 대단한 인물이 맞기는 한 것 같네요. 삼국지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했지만 결국 최후의 승자는 이 인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마이인데요. 사마이는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는 제갈량의 목각 인형만 나타나도 도망가는 겁쟁이에 제갈량이 성문을 열어놓고 검은 고만 튕기고 있어도 쫄아서 전군을 후퇴시키는 그런 인물로 묘사되었죠. 하지만 사마이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라이벌 제갈량과의 싸움에서 승자는 바로 사마이였기 때문이죠. 오늘은 영웅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다가 마침내 삼국지 최후의 승리자가 된 사마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이는 굉장히 금수저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죠. 아버지 사마방은 청렴결백하고 현명한 인품을 가졌으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마이는 어릴 적부터 굉장히 총명했고 식견이 넓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그를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라고 칭찬했으며 사마이는 어릴 적부터 한나라의 어두운 망국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1년 어느 날 수많은 군웅들 중 한 명인 조조에게서 서신이 왔는데 사마이에게 관직을 내린다는 내용이었죠. 사마이의 총명함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조조 휘하에 있던 순욱과 최염이었습니다. 순욱과 최염은 적극적으로 조조에게 사마이를 등용해야 한다며 추천했고 그래서 사마이에게 관직을 내렸던 것이죠. 하지만 사마이는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조조가 내린 관직을 거절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조조의 세력은 수많은 군웅 중 한 명일 뿐이었기에 자칫 군주를 잘못 섬겼다가는 사마이의 가문이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이는 일단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기 위해 아프다는 핑계로 조조의 밑에 들어가는 것을 미뤘던 것이죠. 그만큼 사마이는 주군을 고르는 것에도 굉장히 신중을 기했던 것입니다. 사마이의 주특기가 바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오직 참고 인내하는 것이었죠. 한편 조조도 쉬운 인물은 아니었는데요. 사마이가 진짜 아픈지 알아보기 위해 사람을 보내 그의 감시를 시켰던 것이죠. 그러자 사마이는 철저하게 환자 행세를 하며 감시하던 사람들을 속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마터면 들킨 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평소에 책 읽는 걸 좋아한 사마이는 따뜻한 햇볕에 서책을 말리며 책을 읽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소나기가 쏟아진 것입니다. 깜짝 놀란 사마이는 널어놓은 책들이 비에 맞을까봐 급한 마음에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뛰어나가 책을 걷었고 이 모습을 한 시녀가 보고 만 것이죠. 그때 사마이의 아내이던 장춘하는 그 모습을 보고 혹시나 시녀가 소문을 내면 남편과 가문에 화가 닥칠까 우려해 그 시녀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조조의 의심을 뿌리칠 수 있었죠. 사마이가 환자 행세를 한 지 7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한나라 조정에서 승상의 자리까지 꿰찬 조조는 당시 제일 강한 세력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하통일을 향한 야망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려면 강한 군대도 필요하지만 그에 맞는 훌륭한 인재들도 필요했기 때문에 조조는 다시 사마이에게 관직을 주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때 조조는 이번에도 사마이가 오지 않는다면 붙잡아 감옥에 가두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러자 이를 두려워한 사마이는 벌떡 일어나 조조의 부름에 응했고 그렇게 문학년이라는 관직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마이는 조조의 부름을 받고 조조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바로 사마이가 난고상이라는 소문을 들은 조조가 그를 직접 보기 위해 불렀던 것이죠. 난고상은 일이나 늑대가 몸통을 움직이지 않고 머리를 180도 돌려 뒤를 바라보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관상에서 겉과 속이 다른 반역의 상으로 일컬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조는 사마이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눈 후에 고개를 돌려보게 했는데 소문대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얼굴만 뒤를 향해 돌아보는 것이었죠. 그 이후 조조는 사마이를 의심하고 경계하기 시작했으며 아들 조비에게 사마이는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항상 경계하라고 충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조조가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사마이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라 더욱 허리를 굽히고 항상 긴장하며 살게 되는데요. 조조의 말에는 절대 토달지 않고 무조건 오케이였으며 심지어 어릴 적부터 뛰어난 인재라고 촉망받았고 소문이 자자했던 명문가 출신의 사마이지만 가축의 똥도 치우고 관리하는 하찮은 일까지 하면서 조조의 경계를 풀기 위해 노력했죠. 이후 조조는 더욱 승승장구하면서 대륙의 가장 강한 세력으로 성장했고 마침내 216년 위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자 사마이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조조가 한중을 먹었을 때 사마이는 유협과 함께 이 기세를 몰아 유비가 점령한 지 얼마 안 되어 안정이 필요한 익주 지역을 공격할 것을 건의했던 것이죠.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유비의 세력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후에는 유비를 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설득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미 60살이 넘어 많이 약해진 조조는 이미 한중까지 얻었는데 익주를 치는 건 과욕이다라며 사마이의 건의를 거절했던 것이죠.
이에 사마이는 속으로 이제 조조도 많이 늙었구나 라고 탄식하며 군말 없이 조조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마이는 신중하고 인내력이 강했던 만큼 굳이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내세우면서 조조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역사 속 수많은 인물들은 군주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이나 과욕을 부리는 행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일이 많은 만큼 참고 인내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것을 사마이는 굉장히 잘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남 눈치 보는 걸 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조조가 익주를 공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훗날 익주가 안정을 되찾고 군을 재정비한 유비는 조조가 차지한 한중을 빼앗으면서 위나라에 엄청난 위기를 가져다 주기도 했죠. 이걸 보면 사마이가 조조에게 올린 의견이 맞았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한편 한중을 유비에게 빼앗긴 위나라에는 또다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중이 유비의 손에 떨어지자 조조 아래에 있던 수많은 지방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을 제압하느라 조조는 눈코 뜰 새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형주에 있던 관우가 군대를 이끌고 북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벌어진 전투에서 맹장이던 방덕도 관우의 손에 죽임당하고 우금까지 붙잡혔으며 조인이 지키고 있던 번성과 양양까지 포위되고 말았죠. 이러다 만약 번성까지 관우의 손에 들어간다면 가까운 거리에 있던 위나라 수도 허창까지 침략당할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러자 조조는 엄청난 위협을 느끼고 수도를 하북 지역으로 옮겨야 하나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이때 수많은 신하들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조용히 있었는데 사마이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천도한다면 적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니 백성들이 크게 불안해할 것입니다. 손권과 유비는 겉으론 친밀하나 안으로는 소원하니 손권에게 관우의 후방을 기습하도록 권하면 번성의 포위는 자연히 풀릴 것입니다. 라고 건의했고 그 말을 들은 조조는 사마이의 의견을 받아들였죠. 형주는 적벽대전 이후 유비가 차지한 땅이었는데 훗날 익주를 손에 얻으면 손권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돌려주지 않았고 손권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유비를 향해 이를 갈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손권은 관우에게 사신을 보내 손권의 아들과 관우의 딸을 결혼시키자고 말한 적이 있는데 관우는 어떻게 호랑이의 자식을 개의 자식과 혼인시키냐며 매우 무례한 태도로 거절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손권은 유비뿐만 아니라 관우도 굉장히 미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손권의 상황이 그렇다는 걸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던 사마이는 그 점을 이용하자는 것이었고 나중에 형주를 차지하면 함께 형주 땅을 나눠 갖자고 손권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손권은 조조의 사신의 말을 듣자마자 여몽을 대장으로 한 뒤 즉시 군대를 동원해 형주를 치고 들어갔고 결국 관우는 오나라군의 패에 참수되고 말았죠. 사마이의 계책 덕분에 위나라는 싸우지도 않고 위기에서 벗어났고 관우까지 죽이는 데 성공했으며 총나라의 눈을 오나라로 돌리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관우의 죽음에 분노한 유비는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켜 관우의 복수를 명분으로 오나라를 침공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대패하고 말았고 유비와 총나라의 기세는 꺾여버리고 말았죠. 사마이의 계책은 결국 유비까지 흔들어 총나라 국력을 소진시키는데도 엄청난 효과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사마이는 태자중서사와 군사마 직책에까지 오를 수 있었죠. 하지만 220년 마침내 천하를 호령하던 조조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후 조비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과거부터 조비를 보좌하고 스승의 역할을 했었던 사마이는 더욱 높은 벼슬을 얻게 되고 승승장구하게 되죠. 그리고 조비는 헌제에게 양위를 받아 위나라의 황제로 즉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조비는 사마이에게 짐이 동쪽에 있을 때는 그대가 서쪽을 맡고 짐이 서쪽에 있을 때는 그대가 동쪽을 맡으시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사마이에게 두터운 신뢰를 보여주기도 했죠. 하지만 얼마 안가 조비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죽기 직전 사마이, 조진, 진군을 불러 황태자였던 조회에게 이 세 명의 신하와 틈이 생기더라도 결코 의심하지 말라라는 유언을 남기기까지 했죠. 그리고 이후 조회가 위나라 2대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사마이는 조조, 조비, 조회 3대를 모셨던 만큼 이후 표기대장군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위나라에서 많은 일이 있었던 것만큼 총나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바로 유비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 유선이 즉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갈량은 열심히 준비한 끝에 227년 출사표를 올리고 위나라 정벌을 나서게 되죠. 그리고 기세 좋게 위나라 성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자 위기를 느낀 위나라에서는 제갈량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사마이뿐이다라며 사마이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때 바로 맹달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맹달은 원래 총나라 장수였지만 관우가 위기에 빠져 원군을 요청했을 때 쌩까버렸고 관우가 죽고 난 이후 유비가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까 두려워 위나라에 항복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자 조비는 그를 굉장히 환대해 주었던 반면 사마이만큼은 그를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맹달은 자신을 환대해 주던 조비가 죽고 나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때 제갈량의 사신이 그를 찾아와 반란을 일으켜 함께 위나라를 공격하자고 설득한 것이죠. 하지만 항상 맹달을 주시하고 있었던 사마이는 맹달이 반란을 일으키려는 조짐을 알아챌 수 있었는데요. 사마이는 얼른 서신을 보내 맹달을 안심시키는 한편 그는 주둔지였던 완에서 병력을 급하게 움직여 맹달이 있던 상용까지 고작 8일 만에 도착하였고 맹달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성을 함락시켜 맹달을 참수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맹달을 이용하려던 제갈량의 계책은 사마이의 재빠른 판단력과 움직임으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죠. 또한 제갈량의 말을 듣지 않은 마속이 가정을 지키다가 사마이가 보낸 장합군에 의해 패배하고 말았으며 그렇게 제갈량의 1차 북벌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그 유명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퇴각하는 총나라군을 추격하던 사마이는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성위에서 혼자 검은고를 치는 제갈량을 보고 무슨 계책을 숨겨 놓았을지 모른다며 전군을 퇴각시켰던 사건이죠. 굉장히 신중한 성격의 사마이는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연희에서 창작된 내용입니다. 이후 제갈량의 북벌은 1차 북벌 이후 7년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행해지는데요. 촉군의 약점이 군량에 있다는 것을 간파한 사마이는 제갈량이 쳐들어올 때마다 그냥 온전히 방어만 하면서 계속해서 총나라군을 물리칠 수 있었죠. 사실 삼국지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원시원하게 싸우지 않는 사마이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고 나와 내 가족들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가장 좋고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쓰는 사마이가 사실 가장 현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4차 북벌에서 퇴각하는 촉군을 장합에게 무리하게 추격하라 시켰다가 결국 장합은 수많은 화살을 맞고 죽고 마는 패착을 하기도 했죠. 결국 제갈량의 북벌은 계속 실패했고 제갈량은 오장원이라는 곳에 진영을 꾸리는데요. 끝까지 수비만 하는 사마이에게 제갈량은 여자옷과 여자들의 장신구를 보내며 겁쟁이라고 그를 도발하기도 했죠. 그러자 사마이는 웃으며 제갈량이 보낸 사신에게 제갈량은 잘 지내냐고 물었는데 사신은 제갈량이 잠도 잘 안 자고 잘 쉬지도 않으며 잘 먹지도 않은 채 자신을 혹사하면서 일만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때 제갈량의 죽음이 임박해 있음을 깨달은 사마이는 끝내 나가서 싸우지 않았고 마침내 제갈량은 오장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사마이는 제갈량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삼국지연의에서는 이때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제갈량의 죽음을 알게 된 사마이는 퇴각하는 촉군을 추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추격하던 도중 언덕 위에 나타난 제갈량의 목각 인형을 보고 살아있는 줄 착각해 놀라서 도망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갈량이 죽고 나서 촉군이 퇴각하자 제갈량이 만들어 놓은 촉군의 진영을 살펴본 사마이는 제갈량을 두고 천하의 귀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고 하죠. 위나라의 가장 주적이던 총나라와 제갈량을 이기고 돌아온 사마이는 이후 승승장구하게 되는데요. 조예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조방이 8살의 나이로 황제로 즉위했는데 이때 조예는 조상과 사마이를 불러 아들 조방을 잘 부탁한다고 유언을 남겼죠. 그런데 조상은 이후 사마이를 심하게 견제하기 시작했고 위기감을 느낀 사마이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판단해 또 아픈 척하고 관직에서 물러났던 것입니다. 이후 조상은 사마이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사람을 보냈는데 사마이가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음식도 잘 먹지 못해 질질 흘린다는 보고를 받고 경계를 풀게 되었죠. 그리고 조상이 고평릉에 참배를 하러 간 사이 사마이는 벌떡 일어나 반란을 일으켜 조상을 죽이고 위나라의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 모든 권력을 아들들에게 넘겨주고 251년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아들 사마소는 진나라의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의 아들 사마염이 이후 오나라를 점령하면서 서진이 천하통일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비, 조조, 손권 등 수많은 영웅들이 서로 패권을 다투던 삼국시대는 사마이가 기초를 마련해 아들 사마소와 손자 사마염이 통일을 했고 그렇게 사마이는 삼국지 최후의 승자가 된 것이죠. 여담으로 일찍이 조조는 3마리의 말이 한 구유통에서 먹이를 먹는 꿈을 꾸었는데 조조는 3마리 말을 마등, 마초, 마대 3부자로 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조조가 죽기 직전 또다시 같은 꿈을 꾸자 가후를 불러 해몽을 부탁했는데 가후는 이를 길몽으로 해석했지만 꿈에 나온 3마리의 말은 알고 보니 사마이, 사마소, 사마사 3부자를 뜻하는 것이었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라는 말을 사마이가 몸소 실천했던 것인 것 같네요. 오늘은 삼국지에서 처세술의 달인으로 유명한 가후 못지않게 처세술이 뛰어났다고 알려진 책사 유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엽은 소설 삼국지연이나 삼국지 게임의 영향으로 발석차를 개발해냈다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 그는 발석차나 공성병기 같은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관도대전에서 발석거를 개발해 활약하는 것은 모두 연희의 허구이며 정사에서 나온 유엽은 주로 적절하고 날카로운 계책을 제안하는 전형적인 참모였다고 하죠. 그리고 막 나가는 성격으로도 매우 유명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일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엽이 7살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죽었는데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 어린 유엽과 그의 형에게 내가 죽고 나면 너희 아버지를 모시는 시녀가 우리 집안 재산을 탐낼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죽거든 꼭 저 여자를 죽여달라 라는 엽기적인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린 유엽은 어머니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다가 7년이 지난 14살 때 형에게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자는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엽의 형은 아무리 어머니의 유언이었다고 해도 시녀가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렸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있겠냐며 반대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형의 말이 당연히 옳았지만 유엽은 보통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형이 반대를 했음에도 유엽은 혼자서 기회를 엿보다가
어느 날 칼을 들고 가서는 대놓고 그 시녀를 죽여버렸다고 하죠. 그리고는 그녀의 목을 베서 어머니 묘에 바치고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바로 자신이 저지른 일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엽을 꾸짖었지만 유엽이 어머니의 유언을 들먹이자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쩔 수 없이 유엽을 용서해주기로 하고 관청에 고발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한나라 황족 출신인 유엽은 오나라 땅인 양주에 기반을 가지고 있었으며 훗날 송권의 책사이자 도독이 되는 노숙과도 친구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노숙에게 가서 함께 정보라는 인물을 섬기자고 제안했는데 처음에 노숙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도중에 마음을 바꿔 손책을 섬기게 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유엽은 혼자서 정보의 부하가 되었는데 운이 없게도 이 정보라는 사람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독한 군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보의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그의 폭정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자 정보는 유엽에게 그 백성들을 모조리 잡아오라는 지시를 내렸죠. 황족 출신으로 명성이 높았던 유엽은 차마 그런 정보의 지시를 따를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때마침 조조가 보낸 사람이 양주로 유엽을 스카우트하러 오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자 유엽은 그때부터 조조를 따르기로 결심하고는 정보를 술에 취하게 만든 뒤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정보는 원래 술을 즐기지 않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가 술을 마시지 않고 버티자 섣불리 기회가 찾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유엽을 따르던 병사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유엽이 갑자기 옆에 병사가 차고 있던 검을 빼들어서 맨정신이었던 정보를 직접 죽여버리고 그의 목을 베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정보의 목을 들고 조조의 이름을 들먹이며 정보의 부하들을 협박하자 겁을 먹은 부하들은 모두 유엽에게 항복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유엽이 지력뿐만 아니라 무력도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기록이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유엽은 정보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조조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여강태수 유훈에게 항복을 해버렸다고 하죠. 유엽이 갑자기 수천의 병사를 끌고 자신에게 항복하자 유훈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항복했는지 그 이유를 물었고 유엽은 정보는 법과 질서를 어기고 백성들을 괴롭혔으며 그 부하들도 정보를 따라 백성들을 노략질하는 무리들에 불과했는데 나로서는 이들을 제대로 다스리기가 힘들어서 힘이 센 당신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라고 그 이유를 밝혔고 유훈은 기뻐하며 유엽의 항복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당시 유훈은 양주 최고의 군벌로 손책조차도 아직 유훈의 상대가 되지 못했던 시기라고 하죠. 그런데 유훈은 유엽이 데리고 온 병사들을 포함해 짧은 시간에 갑자기 너무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게 되면서 그들이 먹을 군량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손책이 유훈에게 뇌물을 주면서 상묘라는 지역에 곡식이 많이 나는데 거기를 함께 공격한 후 거기서 나오는 군량을 사이좋게 나누자는 제안을 했죠. 하지만 이것은 유훈을 본거지에서 끌어낸 후 빈집을 공격하려는 손책의 계략이었습니다. 손책의 제안이 사기라는 것을 눈치챈 유엽은 손책은 간사해서 믿을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유훈이 상묘로 출전하면 손책이 비어있는 성을 공격할 거라며 알려줬지만 이미 군량에 눈이 먼 유훈은 유엽의 말을 듣지 않고 병사들을 끌고 나가 상묘를 공격해버렸죠. 유엽의 예상대로 손책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유훈의 본거지인 여강을 공격해서 유훈과 원술의 일가족을 포로로 삼고 여강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손책과 주유는 미녀로 소문난 대교 소교자매와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 대교자매의 아버지인 교공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녀들을 아내로 삼아버린 약탈혼이었다고 하네요. 위기에 빠진 유훈은 유표에게 구원을 요청했지만 손책은 유표의 지원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재빠르게 유훈을 박살내버렸고 결국 유훈과 유엽은 둘 다 조조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유엽은 재빠르게 유훈을 손절해버리는 처세술을 보여주면서 훗날 유훈이 조조에게 처형될 때도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죠. 조조군에 들어온 유엽은 본격적으로 참모로서의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강에는 진란이라는 산적이 수만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조조가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여러 번 군대를 보냈지만 실패만 하고 있었죠. 때문에 조조가 직접 수춘까지 내려오자 여러 부하들은 진란을 그냥 내버려둘 것을 조언했는데 이때 유엽만이 조조에게 진란을 무찔러 천하의 위험을 떨쳐보이라는 조언을 했죠. 조조가 유엽의 조언을 받아들여 진란을 토벌하는 데 성공하면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유엽을 사공창 조연에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별다른 활약이 없던 유엽은 조조가 장로를 토벌할 때 다시 등장했죠. 한중 땅이 워낙 길이 험하고 가져온 군량마저 다 떨어지자 조조는 한중을 포기하고 철수하려고 했지만 이때 유엽이 장로를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며 퇴각하려는 조조를 말린 끝에 결국 조조는 장로를 무찌르고 한중을 평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조조는 한중을 점령한 이후 본거지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때 유엽이 조조에게 지금 서촉을 점령한 유비를 그대로 둔다면 제갈량이 재상이 되고 관우 장비가 군대의 지휘관이 돼서 나라를 안정시킬 테니 그때가 되면 유비가 조조에게 큰 근심거리가 될 것이라는 조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조조는 유엽의 말을 듣지 않은 채 돌아가 버렸고 훗날 한중을 침공해온 유비와의 결전에서 패하며 한중을 유비에게 내주게 됩니다. 조조가 죽고 조비가 즉위했을 때 위에 항복한 맹달이 조비의 총애를 받으면서 신성태수가 되는 일이 있었죠. 이때 유엽은 조비에게
맹달은 위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장수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충지인 신성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했지만 조비는 유엽의 말을 듣지 않았고 훗날 유엽의 말대로 맹달은 위를 배신하게 됩니다. 관우가 죽고 나서 앞으로 유비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 조비가 신하들에게 물었을 때 다른 신하들은 모두 유비가 한동안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오직 유엽만이 유비와 관우의 사이는 겉으로 보기엔 군주와 신하의 관계지만 실제로 보면 그들의 관계는 마치 형제와 같기 때문에 유비가 반드시 관우의 복수를 할 것이라 예상했다고 하죠. 실제로도 유비는 얼마 후 병사들을 끌고 오를 공격했습니다. 결국 촉과 오의 운명이 걸린 이릉대전이 일어나자 유엽은 이때가 오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조비를 설득했지만 이번에도 조비는 유엽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위기를 넘긴 오나라는 이릉대전 후 기회만 나면 위나라를 침공하려 했죠. 그러자 조비가 뒤늦게 오나라를 정벌하려 했고 유엽은 지금은 이미 시기를 놓쳤다며 조비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조비는 유엽의 말을 듣지 않고 오나라 정벌에 나섰다가 결국 실패를 하게 되죠. 조비가 죽은 후 조회가 다음 황제가 되었는데 즉위 초기까지만 해도 조회는 유엽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그를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회가 유엽에게 촉나라를 정벌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물었는데 이때 유엽은 조회에게 충분히 촉을 정벌할 수 있다고 답을 했죠. 이후 조회가 다른 신하들을 불러 촉을 정벌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다른 신하들은 모두 촉정벌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회는 유엽이 자신에게 촉을 정벌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다른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고 밝혔는데 문제는 위에 신하들이 유엽이 자신들과 있을 때는 촉을 정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앞뒤가 다른 유엽의 말에 이상함을 느낀 조회가 유엽을 다시 불러 이에 대해 묻자 유엽은 군사를 일으켜 촉을 치는 일은 누구도 알지 못하게 진행해야 할 나라의 중대사이기 때문에 자신은 일부러 다른 신하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것인데 조회가 신하들에게 촉을 정벌할 의도를 드러낸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인 것 같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하죠. 그 말을 들은 조회는 유엽에게 사과했지만 이 일로 인해 유엽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후 조회와 사이가 멀어진 유엽은 언제 조회에게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며 남은 생을 보내다가 234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